은정아, 김치 새로 담궈놨어. 내일 와서 김치 좀 가져가. 저번에 준 것도 아직 많은데 무슨 김치를 또 담궜어. 그냥 엄마 가게에서나 팔아. 힘들게 왜 자꾸 만들고 그래. 저번에 준 건 묵은지고 이건 새로 담근 거란 말이야. 가게에서 파는 거랑 우리가 먹으려고 담그는 거랑 같니? 깍두기도 좀 같이 했고 일부러 많이 만들었으니까 너네 시댁에도 좀 가져다 드려. 시어머니한테? 싫어. 뭘 잘해주는 게 있다고 엄마 김치까지 가져다 주는데 그냥 우리 집 김치냉장고에 두고 나 혼자 먹을 거야. 이거 사. 먹을 걸 가지고 그러면 벌 받아. 어차피 박서방이랑 너랑 둘이서는 다 먹지도 못해. 가져가서 시댁이랑 적당히 나눠서 먹어. 너가 먼저 잘해드리면 그쪽에서도 사람인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를 이뻐라 해주시겠지. 어휴, 그런 괴팍한 노인네한테 이쁨 받고 싶지도 않네요. 지금도 남편 말 아니었으면 진작 결혼이고 뭐고 때려쳤을지도 몰라. 어쩜 그렇게 나만 보면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지. 은정아,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결혼했으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너가 먼저 잘해드려야지. 잘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아무튼 김치는 내일 가지러 갈게. 엄마 가게로 가면 돼? 아니면 집으로 가지러 갈까? 우리 집 김치냉장고에 넣어놓을 테니까 가져가면 돼. 김치는 2통이고 깍두기도 하나 가져가. 알겠어. 엄마도 쉬엄쉬엄이래. 저희 친정엄마는 시장에서 20년 동안 반찬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손맛 좋기로 유명하시고 저도 지금까지 엄마가 직접 담궈준 김치보다 맛있는 김치를 못 먹어봤을 정도로 정말 맛있어요. 가게에서 파는 반찬들도 맛있어서 장사가 잘 되는 편이고 오랜 시간 단골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 시집간 뒤에도 정기적으로 반찬 가져가라 하시고 특히나 김치는 수시로 만들어서 주세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희 집은 물론이고 종종 시댁에도 가져다 주라며 넉넉하게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친정엄마가 신경을 쓰는데도 시어머니는 신혼 초부터 저랑 잘 안 맞았어요. 성격도 너무 안 맞고 평소 시모가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도 은근히 사람 짜증나게 하고 신경 거슬리기 때문에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싫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 생각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모는 너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요리도 완전 못하셔서 저희 엄마 반찬이나 김치 한번 가져다 주면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시모는 공짜로 받아 먹으면서 답내는 고사하고 잘 먹었다 고맙다라는 이야기 한번 한 적 없었어요. 어머님, 이번에 저희 친정엄마가 김치 새로 담그셨대요. 새김치 좀 가져다 드릴까요? 그래, 한번 맛이나 보게 좀 가져와 봐라. 그런데 저번에 물김치는 너무 짜더라고. 물 좀 넣고 겨우 다 먹긴 했는데 이번 김치도 혹시 짜니? 글쎄요. 물김치가 짜게 느껴지셨으면 김치도 짤 수도 있는데 그냥 드리지 말고 저희끼리 먹을까요? 어머님 입맛에 맞는 걸로 새로 사드시는 게 낫겠죠? 아니다. 일단 가져와 봐. 사돈이 만들어준 성의가 있는데 짜건 싱겁건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말고 나중에 어머님한테 조금만 소금 간 덜하면 딱 좋을 것 같다고 전해드려. 네. 김치는 제가 내일 어머님 댁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라. 혹시 이번엔 깍두기는 좀 안 하셨니? 너희 어머니는 김치보다 깍두기가 좀 낫더라. 깍두기는 작년에 한번 가져다 주더니 그 뒤로는 한번 구경을 못하네. 깍두기 이번에 좀 담그셨어요. 내일 김치 가져다 드리면서 깍두기도 같이 드릴게요. 저희 엄마 가게 가시면 항상 있는데. 아유, 돈 주고 사다 먹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있으면 좀 맛이나 보자는 거지. 아무튼 그것도 가져와 봐라. 네. 진짜 듣기만 해도 짜증나지 않으세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어차피 엄마가 많이 만들었으니까 나눠드려야겠다 싶다가도 저런 말투를 들으면 좋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돈 주고 사먹는 손님들도 저딴 식으로 말하진 않을 거예요. 맛이나 보긴 뭘 맛이나 본다는 건지. 너희 어머님 깍두기가 정말 맛있더라. 이런 맛있는 걸 공짜로 먹다니 너무 죄송하네. 이런 식으로 칭찬해주면 드리는 저도 기분 좋고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리기도 좋잖아요. 기껏 김치 가져다 줬더니 싱겁다고 소금 간 줄이라는 소리나 하고 있으면 제가 그런 말을 엄마한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입에 안 맞으면 안 받고 안 먹으면 될 텐데 주면 주는 대로 다 먹으면서 최근 들어서는 저희 엄마 김치로 주변에 생색까지 내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가져다 준 김치 좀 남은 거 없니? 몇 포기만 더 가져와 봐라. 그 많은 걸 벌써 다 드셨어요. 제가 큰 통으로 하나 가득 가져다 드렸는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벌써 다 먹겠니? 우리끼리 먹기에는 너무 많길래 아파트 아줌마들한테 반 포기씩 나눠줬는데 너도 나도 더 달라지 않니? 나보고 직접 만들었냐 하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딴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셨다고요? 친정엄마가 어머님 드시라고 고생해서 만드신 건데. 사돈댁은 그게 일이잖니. 원래 맨날 하시는 분들은 별로 힘들지도 않아. 딱 5포기만 더 해달라고 말씀드려. 아줌마들 3포기 나눠주고 2포기는 나도 좀 먹어야지. 어머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힘들게 만드신 걸 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세요? 요즘 재료비도 엄청 올라서 돈으로 따져도 만만치 않아요. 그깟 배추값이 얼마나 한다고. 양념이야 어차피 너네 엄마 가게에 잔뜩 있을 거고 절인 배추만 사다가 대충 속 넣어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배추값 그거 얼만데? 내가 줄게. 진짜 무식하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야 하는데 심오하는 말 때문에 혈압 터질 뻔했어요. 김치가 심오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절인 배추도 손이 많이 가지만 김치 양념 만드는 건 정말 중노동이에요. 채소 육순에서 찹쌀가루, 콩가루 넣고 풀 쓰고 식혀서 고춧가루부터 가진 양념 넣고 버무리는 것도 정말 일입니다. 특히 겨울이면 몰라도 한여름에 김치속 만들고 있으면 땀이 흥건해질 정도예요. 들어가는 재료들도 거의 다 국내산만 사용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내산 고춧가루값부터 정말 장난이 아니게 비쌉니다. 돈 들이고 시간과 정성 들여서 만들어 가져다 줬는데 반응이 저 모양이니 저희 집에 김치가 썩어나고 있어도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된장찌개 하나 똑바로 못 끓이는 분이 무슨 염치로 김치를 자기가 담궜다고 떠벌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왜 공짜로 나눠주겠다고 떠들고 다니는지 생각할수록 더 열받아요. 친정엄마도 아무리 장사하는 입장이라지만 주변에 친한 분들에게도 많이 베푸시거든요. 손이 커서 음식을 조금씩 못하시니까 잔뜩 만들어서 이웃도 나눠주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조금씩 나눠주면 대부분 맛있게 잘 먹었다 해주시고 빵이나 과자 같은 간단한 답례품까지 주시곤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이고 제가 심호한테 바라는 것도 딱 그 정도였어요. 하지만 상상도 못한 소리를 들은 뒤로 더 이상 심호에게는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배추값 따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 배추 사다가 직접 만들어서 나눠주세요. 앞으로는 김치 달라는 소리는 하지도 마시고요. 친정엄마가 저 먹이고 식구들 먹이려고 만드신 건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셨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원래 김치하면 이웃들끼리 나눠 먹고 그러는 거야.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고 그래? 그렇게 이웃 챙기고 싶으면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서 챙기시라고요. 왜 저희 엄마가 만들어서 어머님이 생색을 내세요? 이미 다 주겠다고 이야기해놨는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럴 거면 처음부터 주지를 말던가. 다 얘기해놨는데 이제 와서 이러니까 나도 헷갈리고 기분이 좀 그러네. 앞으로는 헷갈리시는 일 없게 다신 안 드릴 거예요. 엄마가 가게에서 돈 받고 파는 것보다 훨씬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진짜 서운한 걸 넘어서 너무 황당하고 슬퍼요. 김치는 이제 못 드릴 것 같아요. 뭔 김치 하나 때문에 슬프기까지 해? 알았다. 나도 치사해서 더는 이야기 안 한다. 그렇게 저는 심호와 완전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 속상할까봐 직접 이야기는 안 했지만 앞으로 엄마가 주시는 모든 반찬들은 시댁엔 가져다 주지 않을 겁니다. 심호는 입이 방정이라서 말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 점수를 깎아먹는 것 같아요. 저랑 그렇게 한바탕 하고 며칠 뒤에 시장에 있는 저희 엄마 반찬 가게에 조용히 나타나서 김치 몇 포기를 사갔다 하더라고요. 주변에 떠벌려 놓은 게 있으니 주긴 줘야 하니까 결국 본인 돈 주고 사서 선물해 줬나 봅니다. 왜 저렇게 멍청한 짓을 자처하는지 가만히 있었으면 저희 친정엄마가 계속 챙겨줬을 텐데 스스로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버리네요. 저는 이번 기회로 다신 심호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도 없을 거고 잘 지내려고 노력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실망한 적도 처음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이봐요, 왜 전화를 안 받아? 4867 차주 맞죠? 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약 먹고 자고 있느라 전화 온 줄도 몰랐네요. 제가 4867 차주 맞는데 무슨 일이시죠? 이 빌라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인가? 못 보던 차인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초면에 당신이라뇨. 이번 주에 이사 온 거 맞아요. 그런데 누구시길래 밤 10시가 넘었는데 저한테 이런 걸 물으시죠? 딱 차를 보니까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좋게 이야기할 때 차 빼서 다른 곳에 주차해. 오늘은 잘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해서 한번 봐줄 테니까 빨리 내려와서 차 다른 곳으로 옮겨줘. 아까부터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 건물 계약할 때도 주차에 대해서는 별말 못 들었는데 혹시 건물주분이세요? 건물주는 아니고 내가 이 빌라에서 산 지가 5년이 넘어. 계속 이 자리는 내가 지정석처럼 쓰고 있었다고. 지금 창문으로 내려다보니까 주차장에 자리도 아직 남아있는데 그냥 아무데나 주차하시면 그만이지 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그리고 저를 본 적도 없으면서 왜 초면부터 반말을 하십니까? 저도 나이 30 넘었고 함부로 반말 듣고 다닐 나이는 아니거든요. 내가 반말을 하건 존댓말을 하건 그쪽이랑 상관없는 얘기고. 차도 코딱지만한 경차 타고 다니면서 뭘 할 말이 그렇게 많아? 나는 나이가 58이니까 내가 윗사람이네. 그리고 너가 사회생활을 얼마 안 해서 모르나 본데 원래 나이 많으면 형이야. 내 말 명심하고 얼른 차나 빼. 사람 짜증나게 하지 말고. 네? 저도 정상적으로 주차했는데 왜 자꾸 아까부터 차를 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몇 년 전부터 쓰고 있는 내 지정석이라고. 이 빌라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물어봐. 혼자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자리는 가장 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몫이야. 내가 그곳에 주차하지 말라고 주차금지 편말까지 사서 세워놨는데 그걸 다 치우고 감히 차를 세워?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으니. 그게 제가 얼마 전에 이사와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한데 예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자리는 그쪽처럼 가운데 주차 안 하면 작은 차는 2대, 아니 3대까지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안 그래도 새벽에는 주차 자리 부족한데 혼자 넓은 자리 다 쓰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린 놈이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큰 차니까 넓은 자리에 대는 게 당연하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저야 모르죠. 그냥 이 빌라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 밖에는.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사업체 여러 개 운영하고 잘 나갔던 사람이야. 그때 만났으면 너는 나한테 이렇게 말대꾸도 못했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알겠냐? 그건 그런데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한 대만 주차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닌데 그쪽이 조금만 양보하시면 주차 한 대를 더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러냐니 몰라서 물어? 골 때리네 이 친구. 당신 내 차 뭔지 알지? 알죠? 검은색 제네시스. 그래, 내 차가 신차로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아? 글쎄요. 한 6천, 7천 하나요? 7천? 진짜 세상 물정이라곤 하나도 모르는 친구네. 옵션까지 다 하면 1억이야 1억. 하긴 코딱지만한 경차나 타고 다니는 너가 뭘 알겠냐? 코딱지만 하다니요. 저한테는 소중한 첫 차예요. 그리고 그쪽 차도 신형도 아니고 옛날 모델이잖아요. 지금 중고차 시세로 보면 3천만 원밖에 안 할 텐데. 누가 중고차 값을 따져? 차를 샀을 때 가격을 생각해야지. 원래 좋은 차는 주차 공간을 넓게 쓰는 게 좋아. 그래야 옆차들도 알아서 피해가는 거지. 아니 그런 게 대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왜 자꾸 말대꾸야? 이 빌라 사람들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못하는데 네가 뭔데 자꾸 딴지를 걸어? 여기서는 나보다 좋은 차 타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 말이 곧법이야. 당장 나와서 차 안 빼면 내가 다 때려 부숴버리던지 아니면 전화해서 견인해 내가라고 할 거야. 코딱지만 해서 그냥 쏙 넣고 가면 되겠네. 아니요. 그냥 제가 앞으로 그 자리에 주차 안 할게요. 됐죠?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지. 꼭 이렇게 내가 성질 부리고 무섭게 해야 말을 듣니? 무섭다뇨. 전혀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제가 피하는 거죠.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어디 별 볼 일 없는데 취직한 것 같은데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차는 무슨 놈의 차야? 그냥 버스나 타고 다녀. 너 같은 놈 때문에 점점 주차할 공간이 모자라는 거 아니야? 도무지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네요. 제가 말을 말죠. 그래,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라.
새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부모님 댁을 떠나 새로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4층짜리 빌라였는데 1층에 있는 공간에 입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었죠. 주차 자리가 넉넉한 건 아니라서 새벽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빌라 주차장에 차를 못 대고 근처의 골목에 차를 대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최소한 2대는 넉넉하게 될 수 있는 빌라 입구 앞 주차 공간에 맨날 가로로 주차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건물주인가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도 아니었고 그냥 개념 없고 아나무인이 따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회사를 다닐 때는 차가 필요 없어서 사지 않았는데, 이곳은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1200만 원 주고 작은 소형차를 중고로 사게 되었어요. 소형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이사 오자마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죠. 언젠가 복수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벼르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2달 후 제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기고 저희 어머니 차를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주차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이네요. 저 303호예요. 뭐야, 너냐? 차가 왜 달라졌어? 그 사이에 로또라도 된 거야? 로또 됐으면 이 거지 같은 빌라에서 안 살죠. 아무튼 그건 알 거 없고 또 저보고 차 빼라고요? 그래, 거기는 원래 내 자리잖아. 차 좀 당장 빼줘. 아저씨가 저번에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비싸고 큰 차는 넓은 곳에 주차해도 된다고요. 너 이거 너 차도 아니잖아. 어디서 외제차를 빌려와서 일한 이야? 그리고 아저씨가 했던 말 중에 사회생활하면 돈 많은 사람이 형이라면서요?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봐요. 그럼 한번 차 빼줄지 말지 생각이라도 해볼 테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차 빼. 나 바쁜 사람이야. 너가 어디서 이런 비싼 차를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긴 원래 내 자리라고. 못 빼겠는데? 내 차는 그쪽 차보다 2배는 더 비쌀걸? 다 썩은 중고차 가지고 유세 떨기는.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내가 성질나서 눈깔 돌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줘. 보여주긴 뭘 보여줘. 괜히 내 차 건드렸다가 수리비 폭탄 맞지 말고 그냥 곱게 저쪽 자리에 주차해. 난 지금 바쁘니까 쓸데없이 연락하지 마. 나도 더 이상 못 참는다. 나중에 울고불고 후회하지 마. 그렇게 저희 집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차에서 내리더니 저희 어머니 차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고, 잠시 후에 저희 엄마 차 백밀러와 헤드라이트를 발로 차서 깨트렸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동영상 촬영을 한 뒤에 저는 바로 경찰을 불렀고 5분도 안 되어 경찰이 도착해서 아저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어요. 당연히 그 아저씨는 재물손괴로 입건됐고 어머니 차는 공식 수리센터로 입고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 동영상을 보시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고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빌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니, 저한테 왜 갑자기 존댓말을 하세요? 아무튼 방금 센터 입구하고 렌트카 받는 중이라서 좀 바쁘네요. 정식 절차대로 수리 다 받고 청구할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선생님. 제가 순간 화를 못 참아서 큰 실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자기 승질도 못 이겨서 남의 차 발로 차서 박살내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면 다해요? 말 한마디로 용서가 되는 부분입니까? 보험도 안 되고 제가 생돈으로 물어내야 하는데 조금만 선처를 해주세요. 저 아직 차 할부금도 남아있는데 여윳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럼 방을 빼던지 차를 팔던지 알아서 하시면 되겠네요. 벌금 나오는 건 알아서 내시고 그쪽이 돈이 있던 말던 저는 민사소송이라도 해서 끝까지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하다못해 렌트카라도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제가 출근 퇴근하실 때 태워다 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런 똥차를 왜 탑니까? 아무튼 법대로 진행할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 차는 작년에 새로 출고한 B회사의 큰 세단이에요. 아버지는 SUV를 좋아하셔서 높은 차를 타고 다니시고 엄마는 예전부터 높은 차는 멀미나서 못하겠다면서 세단만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 차 헤드라이트에 레이저가 들어가는 바람에 한 짝 가격이 500만 원 가까이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리 다 받고 센터 견적만 800만 원 정도 나왔고 제가 일주일 동안 렌트카 타고 다닌 비용까지 합하면 1000만 원 돈이었죠. 합의금까지 포함해서 진짜 민사로 소송까지 걸 생각이었고 그 아저씨한테 내용 증명을 하나 보냈더니 바로 이틀 뒤에 저희 부모님 계좌로 돈이 들어왔어요. 정말 빌라 보증금이라도 뺀 건지 아저씨는 얼마 뒤에 이사를 갔고 혼자서 주차하던 자리에는 매일 2대가 넉넉하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갑질이 웬 말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태도가 돌변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저는 최소한 차로 사람을 판단하는 바보가 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지금 어디야? 집에 있는 거 맞지? 나 아까 퇴근해서 방금 집에 도착했지. 아까부터 그건 왜 자꾸 물어봐? 아니, 당신이 집에는 잘 들어갔나 걱정되니까 그렇지?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야근 끝나고 가면서 사갈게. 아니야. 당신 늦게 오는데 먹긴 뭘 먹어? 당신이나 저녁 잘 챙겨 먹고 야근해. 그래요. 내가 맨날 바빠서 진짜 미안하다. 결혼하면 당신한테 잘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소리를 이제 와서 뭐하러 해? 빨리 들어오기나 하세요. 알겠어. 막차 끊기기 전에 집에 들어갈게. 저는 결혼 3년 차 31살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던 사람이었고 당시에 남편에게 큰 관심이 없었지만 2년 가까이 연애 한번 하자고 따라다니는 당시의 남편에게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사실 남편의 외모가 키도 좀 작은 편에 전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이 남자라면 평생 바람 피울 걱정은 없이 살 것 같더라고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사귀던 사람이 제 친구와 바람을 피우면서 친구도 잃고 남자도 잃고 당시에 너무 힘들고 슬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던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적으로 제게 잘해주었어요. 연애 2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3년째 별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키가 좀 작아도 상관없었고 외모가 별로여도 괜찮았어요. 작은 중소기업에서 만년 대리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지 못해도 어차피 맞벌이를 하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크게 바라는 점도 없고 안정된 생활에 만족하며 지냈어요. 결혼 3년 차에 아이가 없는 것이 좀 아쉬웠지만 조금 천천히 우리가 지금보다 여유가 생겼을 때 아이를 갖기로 하고 둘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살았었죠. 결혼 전에도 대리였고 결혼 후에도 계속 대리해서 진급이 되지 않던 남편은 올해 들어서 갑자기 회사 일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부서에 같이 일하던 과장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할 일이 많아졌고 이때 열심히 하면 진급할 수 있겠다면서 일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만뒀다는 과장이 유능한 사람이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하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좀 많이 늦을 것 같은데.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요. 아니 무슨 회사가 일주일에 3번을 야근을 시키냐? 그 회사는 당신 아니면 일할 사람도 없대? 하필 일이 가장 바쁠 때 과장이 그만둬서 그래. 그래도 요 시기만 좀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여름 휴가 때는 당신 좋아하는 제주도에 놀러 가자. 제주도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일찍 좀 집에 들어와. 요즘 우리 서로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거 알아? 그럼 알지.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해놔야 토요일에 출근하는 일이 없어. 맨날 말만 그렇게 해놓고 저번 주에도 토요일에 출근했었잖아.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엔 편하게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우리 회사가 당신도 알다시피 체계가 좀 없잖아. 알겠어.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말고 저녁밥은 회사 카드로 맛있는 거 챙겨 먹도록 해.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무슨 놈의 회사가 사람 한 명 빠졌다고 매일 야근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말에 출근까지 시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인력이 부족하면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충원해줘야 할 텐데 중소기업이라 그런지 뭔가 일 처리하는 것도 답답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혼자 저녁 먹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주말에도 토요일에는 심심치 않게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니까 일요일에는 피곤하다고 하루 반나절 내내 잠만 자고 우리가 얼굴 보며 대화하는 것도 드물어지고 외식을 하거나 데이트를 한 적이 언젠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소소한 부부의 일상이 깨지는 것이 싫더라고요. 이번에 진급을 안 해도 상관없으니 일을 좀 줄이고 나랑 시간을 더 보내달라고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가 이번에 진급을 해야 월급도 오르고 우리 부부가 아이 낳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남편이 출근 안 한 토요일이었고 남편은 전날 늦게 퇴근하고 점심때까지 일어나지 못한 채 잠만 자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일어나면 밥을 먹이려고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요즘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서 먹여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자고 있는 남편의 전화기가 울리더니 갑자기 일어나 씻지도 못한 채 옷을 갈아입고 출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다며 저녁 먹기 전까지는 들어오겠다 하고 황급히 집을 나가더라고요. 아니 누가 보면 회사를 혼자 다 먹여 살리는 줄 알겠습니다. 그 회사 사장도 그렇게까진 열심히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떠난 남편의 뒷모습을 보다가 나 혼자라도 밥을 먹어야겠다 싶어서 점심 준비를 계속했어요. 그때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출발해요. 마누라한테는 회사 간다고 이야기 다 해놨어. 어디로 가면 돼? 저번처럼 그냥 처음부터 방 잡고 만날까? 저는 카톡을 보자마자 이걸 뭐라고 답장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집을 비웠지만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정말이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믿기도 했었고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여자에게 눈길 주는 것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의 외모가 여자들이 보기에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외모도 아니었습니다. 평균 이하의 키에 잘생겼다고는 하기 힘든 얼굴, 거기에 결혼하고 나서 체중도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뱃살까지 두둑하게 잡히거든요. 돈도 별로 없는 이런 30대 중반의 유부남을 어떤 여자가 탐내겠나 하고 방심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못해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통수 맞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어요. 여보. 방금 카톡은 내가 친구한테 보낸다는 걸 잘못 보낸 거야. 친구랑 장난치느라고 그런 거야? 됐고, 너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와. 핸드폰 버리거나 삭제할 생각하지 말고 1분 안에 오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줄 알아? 여보, 일단 화내지 말고 내 이야기 좀 천천히 들어봐. 나랑 게임 같이 하는 동식이 있지? 걔한테 하는 이야기였어. 동식 씨한테 전화해볼까? 당신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서 망신 주기 전에 헛소리 말고 들어와. 알겠어, 여보.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뺏어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그런지 남편은 바람 피운 흔적을 제대로 지우지 못했더라고요. 바람 피우는 여자와 나눈 카톡 대화방은 이미 지워버렸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사진도 몇 장 찾을 수 있었고 문자와 카드 사용 내역 등 찾아보니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남편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살았던 건지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의 핸드폰을 검사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남편도 철저하게 감추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최종 결정타로 숙박업소 이용 내역을 찾자마자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도 없었고 이 결혼을 계속할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정말 여자한테 인기라고는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회사 부하 직원이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 여자는 5살 아들까지 있는 유부녀였고 이번에 저한테 들키게 되면서 그쪽 집안도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당장 상간녀 소송으로 고소장을 받게 생겼는데 집안에 숨길 수가 없었겠죠. 남편은 그저 한순간의 실수였다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울며불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저는 외모가 좀 떨어지더라도 착하고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라면 절대 바람 같은 건 피우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제 큰 착각이었어요. 연애할 때나 우리 결혼할 때도 남편에게 다른 건 다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나를 두고 바람 피우는 것만큼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건 계획적인 바람이었건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진 순간 결혼 생활도 거기서 끝났다고 봐야죠. 남편과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고 그 이후로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했어요.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남편과 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걸 인정하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만 그 상간녀만큼은 자긴 바람 피운 적 없다며 끝까지 우기는 바람에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쪽 가정도 깨지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 같네요. 애까지 딸린 이혼녀가 된다면 제 전남편과 합쳐서 가정을 이루면 딱일 것 같습니다. 상간녀와 상간남의 만남이라면 천생연분이 따로 없겠네요. 못생기고 여자에게 인기 없을 것 같은 남자라고 해서 믿고 살았더니 이렇게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얼굴이라도 좀 더 잘생긴 남자랑 결혼할 걸 그랬습니다. 그럼 억울하지는 않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승준아, 바쁘냐? 요즘 별일은 없지? 형 진짜 오랜만에 연락하네? 미안하다. 사는 게 워낙 바쁘다 보니. 아버지를 너한테 맡겨두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네. 먹고 산다고 너한테 짐을 다 떠넘겨놓고 마음이 영 불편하다. 아버지는 잘 계시냐? 뭐 그냥 평소랑 똑같지. 아직도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셔? 예전보다 조금 더 심해지신 것 같아.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해서 옆에서 도와드려야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많이 어지러우신 것 같더라고. 그래, 그렇구나. 재수씨가 많이 힘들겠네. 그래도 저번 주에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결과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하네. 딱히 좋아진 것도 없지만. 어쨌든 너랑 재수씨가 정말 고생이 많다. 5년 전에 엄마 돌아가시고 난 뒤로 홀로 된 아버지까지 모시고 사느라. 아니야,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항상 너한테 고마워하는 거 알지? 그때 너가 큰 결심해줘서 정말 고맙다. 나야 지금 하는 일 때문에 서울 생활을 포기 못했는데 너희네회가 선뜻 하던 일 그만두고 아버지 모시고 살기로 결정했으니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그래도 작년까진 아버지 건강이라도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뇌졸중까지 오셨으니 참. 나도 이젠 재수씨를 볼라치 없네. 우리 집사람이 정이 많고 착하잖아. 속이야 어떨지는 몰라도 크게 내색 안 해. 재수씨가 요즘 사람치고 생각이 참 깊지. 그래도 평소에 재수씨가 우리 형 많이 하지? 뭐 솔직히 말해서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이해한다. 너가 재수씨한테 이야기 좀 잘해줘. 우리도 마음은 굴뚝 같은데 먹고 사느라 바빠서 어쩔 수가 없다. 애들 학교 문제도 걸려있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 먹고 사느라 바쁘겠지. 근데 형도 그렇고 형수도 집안일에 완전 신경 안 쓰고 살면 내 입장에서 섭섭해. 명절에는 가게 영업한다고 안 내려와도 1년에 한 번 있는 엄마 제사 때는 내려와서 얼굴 비춰야지. 내가 아버지 모신 뒤로 형이 몇 번이나 찾아뵈러 내려왔어? 1년에 한 번도 안 오잖아. 작년에 작은 아버지한테 욕 한 번 먹으니까 그때 겨우 찾아와서 아버지한테 용돈 10만 원 드리고 1시간 만에 돌아갔지. 미안하다. 워낙 가게가 바쁘다 보니 어쩔 수가 없어. 매번 명절이랑 제사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제사 음식 준비도 다 하고 설거지며 뒷정리까지 다 해. 아무리 내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원래는 형수가 해야 하는 일 아니야? 일단 진정 좀 하고.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 큰 결심하고 도장 찍어줬잖아. 상속 포기각서 쓴 거 말하는 거야? 그래, 아버지 쓰러지시고 나서 괜히 우리 형제간에 분쟁 생길지도 모르니까 너랑 재수씨 고생하는 거 그렇게라도 보상받으라고 도장 찍어줬잖아. 나도 그동안 집사람 설득하느라 많이 힘들었어. 그렇긴 한데 돈이 전부는 아니야, 형. 물론 아버지 재산이 얼마 되는 건 아니다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 상속 포기각서 쓴 뒤로 이제는 아예 남남처럼 지내는 것 같아. 형수는 아예 우리 집에 내려오지도 않잖아. 그건 오해야. 아무리 그래도 네 형수인데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몰지는 마라.
알겠어. 그래도 명절은 몰라도 엄마 제사 때는 일찍 내려와. 일단 알겠고, 나도 일이 바빠서 먼저 자주 연락은 못하니까. 혹시라도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연락해라. 5년 전에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고향에 남아 살게 되셨어요. 형이나 저나 수도권에 살며 일을 하고 있었기에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진 못했는데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게 되면서 3년 전에 저희가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와 의견 차이로 다툼도 심했고 형과 형수 부부와의 사이도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이었죠. 그래도 막상 지방에 내려와 살다 보니 아내도 저도 나름 만족하며 사는 중인데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저희 하던 대로 아버지를 모시는 대신 형이 재산을 포기하는 각서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형과 저 대화를 나누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니, 서방님, 바쁘세요? 아, 네, 형수님, 안녕하셨어요? 내가 좀 전에 전화했는데 못 들으셨나 봐요? 집 정리도 좀 하고 아버지 유품들도 정리하느라 바쁘네요. 그렇군요. 어쨌든 아버님 돌아가시고 뒷정리까지 도맡아 하느라 서방님이 제일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요 무슨.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죠. 그래도 저랑 그이가 옆에서 끝까지 도왔어야 하는데 애들 학교도 보내야 하고 가게문도 며칠씩 닫아놓을 수가 없어서 장례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왔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다 이해합니다. 이해해주니까 고마워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아버님 사망신고는 하셨어요? 네, 지난주에 가서 했죠.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남은 식구들끼리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라뇨? 아버님 돌아가시고 사망신고까지 다 마쳤으면 이제 남은 재산 상속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죠. 상속재산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문제는 이미 예전에 다 정리가 끝난 거 아닌가요? 저희도 엄연한 자식인데 당연히 유산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죠. 혹시 상속포기 각서 써놓은 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그렇죠. 그때 형수님도 같이 오셔서 각서 쓰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법적으로 따지면 미리 각서 써둔 게 소용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버님 돌아가시고 3개월 안에 직접 서류 올리고 판결을 받아야 상속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식들이 똑같이 권리가 있는 거고요. 이제 와서 법대로 하시겠다고요? 아니,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자식 관계인데? 그깟 종이각서 한 장으로 상속을 끝내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는 장남이잖아요. 당연히 저희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죠. 갑자기 왜 말을 바꾸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형이나 형수나 장남 노릇한 건 없잖아요. 아버지 병수발 그동안 저희가 다 하면서 모시고 살았는데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그 당시에 일이 잘 안 풀려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내려가 사신 거잖아요? 막말로 일이 잘 됐으면 서울 포기하고 시골 내려가서 사셨겠어요? 뭐라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동안 아버님 모시고 사느라 고생한 건 인정하는데 아버님 재산에 서방님이나 동서가 기여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축내고 살았으면 몰라도. 저기요 형수님, 저희 지금까지 아버지 재산에서 한 푼도 건드린 적 없어요. 생활비 병원비 한 푼 달라고 한 적 없고 제가 벌어서 용돈까지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건 아버님 통장 까보면 알게 되겠죠.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각서 쓴 뒤로 이 동네 땅값이 올라가니까 없던 욕심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는 5천만 원도 안 하던 땅이 이젠 수억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바뀌신 거 아니에요? 괜한 오해로 생사람 잡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공평한 권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혹시라도 싸우고 싶으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요. 가족끼리 법정 싸움하느니 그냥 저희가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네? 상속을 포기한다고요? 그러지 말고 공평하게 절반씩 나누면 되잖아요. 그거 땅 몇 평이나 한다고 그걸 갈라서 나누고 자시고 합니까? 그냥 저희가 손 뗄게요. 제가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지금 사는 그 집이랑 아버님 땅값만 해도 3억은 받을 수 있고 이것저것 세금이랑 부대 비용 빼더라도 2억 4천은 될 것 같은데? 팔아서 절반씩 나눠 갖자니까요? 형수는 진짜 계산이 빠르시네요. 저는 됐습니다. 아니 그럼 그 집 팔아버리고 나면 서방님 내외는 어딜 가시게요? 그동안 저희 아버지 모시고 살았으니까 앞으론 장인어른이랑 함께 살까 싶네요. 제주도에서 감귤 농장 하시는데 일손도 부족하다 하셔서 저희가 내려가면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요.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네요. 아버님 재산은 제가 잘 맡아서 불려놓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첫 인상부터 욕심이 많았던 형수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고 법적 분쟁까지 가기 싫어 그냥 제가 먼저 손을 털고 나왔습니다. 아내도 저희 집안일이라면 학을 떼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고 뭐고 다 정리하고 저희는 제주도로 내려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기요, 서방님. 도련님 삼촌, 내 이야기 듣고 있어요? 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방금 우편물을 하나 받았는데 아버님 살아생전에 보증을 서신 적이 있으세요? 글쎄요, 저한테는 그런 말씀이 없으셔서 잘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2016년에 연대 보증을 섰다고 하는데 채무자가 잠적했다며 저한테 아버님 서류가 날아왔어요. 이거 어떡해요? 그래요? 저는 금시초문이라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 아니, 아버님은 뭘 어떻게 하고 다니셨길래 남의 양계장 차리는데 보증을 다 서고 다니셨을까요? 그동안의 원금이랑 이자까지 다 합치면 4억 8,800, 거의 5억 돈이잖아요. 꽤 많네요. 근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저야 이미 상속 포기했고 법원에서 판결도 나왔는데 아버지 재산 상속받은 사람은 형이랑 형수님이니까 알아서 하셔야죠. 아버님 보증 서줬다는 거 미리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상속 포기한다고 했었구나.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알면 저도 말씀을 드렸겠죠. 됐어요, 진짜. 그런 쓸데없는 얘긴 됐고 앞으로 이 빚을 어떻게 갚아나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네?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상속받은 재산 있잖아요? 형수가 그걸로 해결하세요. 아버님 집이며 땅이며 당장 다 내다 팔아도 2억 넘게 모자란데 이건 어떡하자는 건데요? 같이 책임을 져야죠. 그건 형수가 알아서 하셔야죠.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던지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파셔도 되고. 뭐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하하, 별로 재미없었나요? 아무튼 저는 이제 귤 따러 가봐야 해요. 장인어른이 빨리 나오라고 부르시네요. 잘 해결하시길 빕니다. 이봐요? 야! 빚 갖고 가!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보증 이야기를 제게 하고 가셨어요. 양계장 하는 사람한테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연락도 잘 안 되고 요즘 양계장에 닭도 안 키우는 것 같다며 잘 알아보라 하셨죠. 그래서 두말 안 하고 상속 포기를 한 건데 결국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죠. 법 좋아하는 형수가 법대로 빚을 잘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진짜 미안해.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왜 대답이 없어? 계속 그렇게 나 무시할 거야? 아니, 앞으로 어떻게든 하긴 해야 할 거 아니야? 진짜 속 터지고 답답한 사람은 바로 나라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가게 장사가 잘 안 되면 진작 접던가. 빚은 빚대로 잔뜩 늘어났는데 이제 앞으로 어쩔 셈이야?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는데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 어떡하냐? 대체 빚이 얼마야? 7천? 8천? 차라리 빚이 이렇게 늘어나기 전에 일찍 폐업하던가. 저 빚 갚고 나면 우리 사는 집까지 빼고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하는데 진짜 이젠 어쩌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잖아. 화만 내지 말고 얘기를 좀 해보자고. 얘기는 무슨 얘기? 당신이 나 몰래 마음대로 만든 빚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진짜 당신이랑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젠. 뭐? 겨우 1억도 안 되는 돈 때문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 돈 문제 때문에 나랑 사는 게 힘들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해결해야지. 우와,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네. 그렇게 부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빚내서 돈 쓸 때는 나한테 말 한마디 상의 안 하고 맘대로 해버렸어? 그건 워낙 급한 상황이라 보니 어쩔 수가 없었어. 아무튼 나 오늘은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알겠어. 이따 퇴근하면 집에서 보자.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던 남편이 장사를 하겠다며 몇 년 전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돈 많이 안 벌어와도 좋으니까 안정적으로 살자고 말렸는데 남자가 인생 살면서 악셀 한번 밟아봐야 한다면서 끝내 퇴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던 남편이 맥주도 마시고 햄버거도 즐길 수 있는 작은 가게를 차렸는데 저는 장사가 잘 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죠.
맨날 제 앞에서 매출이 많이 나왔다는 소리만 했기 때문에 남편이 빚을 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결국 8천만 원 가까운 빚이 생긴 후에 제가 알게 되었고 속에서 천불이 나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꺼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엄마한테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휴됐다. 이서방이 망하고 싶어서 망했겠니? 남자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빚이 전부 얼마라고? 7,500 조금 넘는데 나도 따로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 너가 모아둔 돈은 나중에 너희들 필요한 곳에 쓰고 그럼 오늘 이서방 통장으로 8천만 원 보낸다. 네 아빠도 걱정 많이 하시더라. 괜히 돈 때문에 싸우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 엄마 고마워 진짜. 아빠한테는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드릴게. 그래. 이번엔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여보, 이게 무슨 돈이야? 장모님이 갑자기 나한테 큰 돈을 보내셨는데? 그거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 빚 한 번 갚아주기로 한 거야. 대신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빌려주는 거니까 앞으로 매달 이자도 꼬박꼬박 갚고 돈 버는 대로 친정에 돈부터 갚아. 여보, 진짜 고마워. 내가 장모님한테 지금 바로 감사하다고 전화드릴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안 되는 거면 장사는 그만두고 다시 직장 구해서 열심히 일해. 알겠지? 당연하지. 앞으로 당신이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들을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저희 부모님 돈을 빌려서 급한 불을 끄고 남편은 다시 심기일전해서 햄버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마케팅에 조금 더 신경을 쓰다가 얼마 전 유튜브 먹방 채널에 제 남편 가게가 나오게 되면서 갑자기 손님이 많아지더라고요. 주방에 남편 혼자 일하던 가게였는데 직원도 4명을 더 뽑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햄버거 가게 앞으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한 건 했네? 아까 퇴근하고 잠깐 당신 가게 들렀다가 손님이 밖에 너무 많이 서 있길래 그냥 못 들어가고 집에 왔어. 이게 전부 당신이랑 장모님 덕분이지.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 햄버거 만드느라 정신이 없다. 일주일 동안 몇 시간 잤는지 모르겠어. 이번 주 매출 어제까지 3천이 넘었더라? 뭐? 3천? 아직 금요일인데? 이번 달 매출 억대로 찍겠네. 진짜 유튜브 방송이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이번 기회에 열심히 해서 완전 자리 잡아야 해. 당연하지. 당분간 쉬는 날도 없을 거야.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앞에 꽃길만 열릴 거야. 너무 기대된다. 여보, 방금 당신 통장으로 8천 보냈어. 그거 장모님한테 다시 돌려드려. 벌써 그 돈을 다 벌었다고? 겨우 그것뿐이겠어? 몇 배는 더 벌었지. 와, 진짜 대박 한 번 터지니까 장난이 아니구나. 장모님한테 돈 잘 썼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잠깐 할 말이 있대. 어머님이 나한테?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안녕이고 자시고 마음에도 없는 인사할 필요 없으니까 너 오늘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하고 끝내라. 내가 이혼 서류까지 다 만들어놨거든. 집에 가져다 둘 테니까 이따 저녁에 들어와서 도장 찍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너희 아직 애도 없잖아. 벌써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부부 사이에 애도 없는 걸 보면 더 오래 살아서 뭐 하겠니? 괜히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도장이나 찍어. 그건 저희가 협의 끝에 아이 없이 둘만 살기로 한 거예요. 맞벌이로 일하느라 바쁜데 아이 낳고 키울 시간도 없으니까요. 그치 여보? 여보, 왜 대답이 없어? 듣기 싫다. 내 아들이 얼마나 애들을 이뻐하고 좋아하는데. 너는 애 낳을 생각도 없으면 우리 집 며느리로 있을 필요도 없어. 저 혼자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당신은 왜 입을 다물고 있어? 뭐라고 말 좀 해봐. 전부 너 맘대로 결정한 거잖아. 너가 애 낳기 싫다고 했고 나는 선택할 수도 없었어. 뭐? 당신도 애 없이 살아도 괜찮다면서? 내가 그동안 우리 가정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당신 빚도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갚아줬잖아. 너는 천박하게 돈으로 생색이니? 그 돈 내 아들이 다 갚았잖아. 그럼 이야기 끝난 거지? 그래, 나도 같이 사는 동안 말은 못했는데 많이 힘들고 괴로웠어. 여기까지만 하자. 와, 진짜 어이가 없네. 누가 보면 내가 억지로 살자고 협박한 줄 알겠다. 그래, 이쯤에서 끝내자. 나도 너가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진작 그만했을 텐데. 어휴, 저 말하는 것 좀 봐. 아줌마는 입 좀 다물어요. 뭐?
아줌마? 너 말 다 했어? 이혼하면 이제 아줌마지. 그럼 뭐라 불러요? 둘 다 그만하고 아무튼 이따 저녁에 집에서 만나. 서류 준비해서 갈 테니까. 그렇게 저는 남편 사업이 잘 되자마자 이혼했고 그 뒤로 남편 소식이 종종 들려왔어요. 햄버거 가게는 승승장구하면서 2호점, 3호점까지 늘어났고 남편의 가게가 잘 될수록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계속 잘 될 줄 알았는데 작년부터 리뷰의 사장이 불친절하다거나 햄버거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니 급기야 올해 초 사장이 손님과 싸우는 가게로 인터넷에 올라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가게가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더라고요.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2호점, 3호점은 물론 본점까지 전부 싹 다 망해버렸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내 전화 안 받네? 번호를 차단한 건가?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여보라고 부르는 거죠? 미안해, 진짜 잘못했어. 내 소식은 들었지? 그때는 돈에 눈이 돌아서 그만 멍청한 생각을 한 것 같아. 얘기는 잘 들었지. 당신 옛날에 본점에서 같이 일하던 선우 씨 알지? 3호점 냈을 때 며칠 밤새서 일시키고 당신이 잘랐다면서? 선우 씨가 그러더라. 가게 쫄딱 망하고 세금에 밀린 미수금만 3억이라고. 대체 뭐라고 다녔길래 간덩어리가 배 밖으로 나오셨대? 계속 승승장구 할 줄 알았지. 고기나 치즈도 몇 달치 미리 주문하면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전부 땡겨서 주문해놨는데 악플 때문에 인터넷에 기사까지 뜨는 바람에 그만. 나도 그 기사 봤어. 진짜 당신도 대단하더라. 손님한테 어떻게 무식하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때는 눈이 헷가닥 돌았나 봐. 맨날 손님들 몰려오고 진상들도 많다 보니. 그러게 잘 나갈 때 잘했어야지. 아무튼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연락도 그만했으면 좋겠다. 저기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우리 다시 합칠 순 없을까? 뭐? 그게 무슨 징그러운 소리야? 우리 끝난 지가 언젠데? 나 요즘 만나는 사람도 있어. 괜한 오해받기 싫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그러면 진짜 미안한데 장모님한테 이야기해서 한 번만 다시 돈 빌려달라고 해줄 수 있어? 이거 미친놈 아니야? 우리 엄마가 진짜로 너가 이뻐서 돈을 빌려준 줄 알아?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만 꺼져.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인터넷으로 한 번에 뜨더니 인터넷으로 한 방에 망하더라고요. 조금 돈 좀 벌었다고 바로 태도가 변하는 걸 보면 인간이 원래 저 정도밖에 안 됐나 봅니다. 빨리 이혼하길 잘했다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